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따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검은색 넥타이를 맨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웃으며 악수를 하고 나란히 앉습니다. 일동, 묵념. 윤 대통령은 직접 쓴 추도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한강의 기적을 일군 위대한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협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92개국 정상들과 경제 협력을 논의할 때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라고 추천했다며 해안과 결단, 용기를 배워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서울 공식 일정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 관련 언급 없이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평가했습니다. 오늘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시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묘소에 올라 함께 참배하고 오솔길을 걸으며 따로 대화도 나눴습니다. 영예이신 박근혜 전 대통령님과 유가족분들께 자녀로서 그동안 겪으신 슬픔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여권에선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 지지율 하락을 염두에 둔 지지층 결집 행보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해외 순방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 전해드린 것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이었습니다. 조선일보 1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돼 보니 박정희의 위대함 느꼈다라는 발언을 일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족 대표로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대통령으로 실제 일을 해보니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는지 절실히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쌓아주셨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해외 순방 중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칭찬을 그렇게 많이 들었답니다. 배울 게 많은 분이라는 얘기를 해외 정상으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800자 분량의 추도사, 지금 읽고 있는 저 추도사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거의 작성을 하다시피 했고 이 안에는 박정희라는 단어가 8번이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내년 총선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연일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정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대표의 말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성 지지층들, 심지어 총알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단어를 꺼내들면서 테러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지만 못 말리는 건지 안 말리는 건지 이 대표가 말하는 그 통합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른바 비명계를 향한 현장의 상황 직접 보시죠. 이완우 빠져라! 동탄 시민 여러분, 내년 총선에 반드시 이 사람은 찍었으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이재명 당대표 사진을 하나도 안 붙인 거야. 당대표 사진 하나 없는 게 네가 국회의원이냐 이원우. 말 좀 해봐라. 만약에 내년에 공천 받는다 그러면 내가 계속 나 방해를 할 거예요. 나 진역 가는 거 안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맨날 없는 거 지어내가지고 터넣으려고 그러는 거 뻔히 알면서 이 인간은 민주진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검찰 독재 정권의 부역자 그 이상도 귀하다. 반역자죠, 반역자.
뭐 이원욱 의원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을 얼마 전에는 또 윤영찬 의원도 겪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현수막도 올라왔습니다. 자, 현수막에 의원들 사진을 쭉 있는데 머리에다가 수박을 씌웠어요.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밑에 보면 총알이 있으면 뭐 차마 뒤는 제가 읽기는 좀 뭐합니다. 자, 지금의 이 상황, 수박을 머리에 씌우고 총알이 있으면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느 정치 진영이나 이 강성 또 강성을 넘어서 이 극단적 극렬한 지지층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당 지도부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원우 의원 사무실 앞에서 저런 모습, 사무실 들어와서 막 협박하는 모습, 또 저 현수막, 제가 볼 때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 정도로 굉장히 위축되지 않겠어요? 예. 이런 상황인데 내부자에 대해서도 저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진영이 다른 예를 들어 저희 당 쪽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정치라는 게 국민이 생각이 다른 부분을 통합을 해서 앞으로 나가자는 의미인데 저분들은 정치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전쟁을 하자는 얘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런 극렬 지지층에 편승해서 정치적인 어떤 위상이나 역할 이런 것들을 계속 담보하고자 하는 어떤 민주당 지도부의 의도가 저것을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고요. 예. 저거 관리하지 않으면 저분들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유롭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도 해봅니다. 오히려 저런 목소리를 방치하면 나중에는 포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과연 저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부 여당의 이재명 죽이기 시즌 1이 실패로 끝났는데도 여파가 여전히 저 정도니까 만약에 그게 성공했으면 어찌 됐을까 아찔하기도 합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혼란과 여러 가지 이제 여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배신감과 분노가 저는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신감과 분노가 때로는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내년 총선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여당과 야당이 이제 혁신 경쟁을 시작할 텐데 예. 저런 모습이 중도층에게 어떻게 비칠까 저는 뭐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어차피 이제 연일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런 움직임을 좀 진정시키고 잠재울 또 분도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께서 저분 좀 자제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자제시킨다는 메시지가 좀 더 구체적이어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옛날에 문자 받았거든요. 이런 수준 갖고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좀 반복적이고 지속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된다. 자, 뭐 그런 통합의 행보 가운데 하나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원내대표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친명, 비명 이런 전현직 원내대표와 함께 오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면전서 개딸 책임론,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테러 수준에 가까운 강성 당원들의 공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금 차원의 얘기를 한 겁니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한 말이잖아요. 네, 이거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복귀 이후에 연일 좀 통합을 외치고 있잖아요. 어제 국회에서 전현직 원내대표와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열고 또 한 번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전현직 원내대표로부터 원래는 좀 조언을 듣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고 사진 촬영을 진행할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분위기는 좀 화기애애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 닫고 나서부터는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비공개 이후부터 날선 비판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참석자들 말들에 따르면 먼저 비명계인 홍명표 의원,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테러 수준에 가까운 강성당원들의 공격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최근 친명계 지도부나 일부 초선 의원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 또 원색점 비난을 쏟아내는 점도 함께 지적을 했고요. 예. 하지만 이 대표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특별한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홍영표 전 원내대표의 사실 면전에서 저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얘기를 했는데 직접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했대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저도 문자 폭탄을 받아요.
화면 보시죠. 자, 당내 통합 얘기를 쭉 하다가 사실은 저도 문자 폭탄 받아요. 아니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면 되잖아요. 자,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본인도 받았다고 하는 저 발언의 배경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저렇게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본인한테 이득이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아, 이러지 말라는 거를 굉장히 공개적으로 언급하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비명계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거 거기 2장 그거 관두면 끝나는 얘기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거 그냥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개딸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존재가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예. 거기에 계속 이제 의지하다 보니 어떤 성과도 느꼈다고 봐요. 일부. 그런데 그것이 나중 끝까지 갈 때 끝까지 도움이 줄 것이냐. 그 부분은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지금 이상식 위원만 하더라도 중도층한테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당대표가 아셔야 하는데 그런 어떤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부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아직까지는 개딸들의 존재가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요 질문 같은 질문인데 먼저 질문 드리죠.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아니 통합을 위한 행보면 원내대표를 만나지 말고 직접 이상민 의원, 이원욱 의원, 윤영찬 의원 불러다가 같이 만나고 손잡고 사진 한번 찍으면 이게 더 큰 메시지인데 왜 그 사람들은 안 만나고 원내대표를 만나느냐는 지적도 있어요. 글쎄 뭔가 이상민 의원 정도 예를 들어서 5선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 개인적 판단인데 이제 국회의원 된 지 한 1년 정도 됐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올라와서 여의도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 여의도 국회 안에서는 선수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5선 국회의원과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할 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본인이 대적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위로 눌러야 돼요. 전영직 원내대표하고 현직 당대표. 그리고 여러 명 모아서 얘기해야 얘기를 하더라도 본인한테 이렇게 무서운 얘기가 좀 덜 나오겠죠. 좀 누가 막아줄 수도 있고 아마 그런 형식을 취한 것 같은데 다 미봉책이다. 본인이 할 거면 제대로 해라. 뭐 굿캅, 배드캅 전략으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은 외상값 얘기하고 본인은 아닌 척하고 뭐 작은 차이를 넘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혀 당 통합에는 도움이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까지는 뭐 강성 지지자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도 엄연한 민주당의 여러 목소리 중에 하나고 또 그분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 저는 곧 만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속으로는 뭐 왜 섭섭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통크게 나서야 된다. 성남시장 시절이 그 어떤 시원하고 사이다 같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령 이제 DJ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직접 박해한 모질게 박해한 그분들도 다 용서하고 했는데 또 우리 내부의 진영의 사람들인데 못할 게 동지들인데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곧 만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구자룡 변호사님 옆에서 계속 이제 듣고 계셨는데 이게 지금 영장이 기각된 타이밍은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좋은 통합의 목소리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 그다음에 불리한 증언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 또 비명계 의원들 그때 가서 또 무슨 얘기 할지도 몰라요. 그럼 그때 그 얘기 듣느니 지금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본인한테도 유리할 것이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과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재판 과정에서 터져 나올 본인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강성층을 아직은 더 끌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내 자리를 더 확고히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강성층의 목소리를 과잉 대표가 되도록 내버려 둬야겠다. 통합의 메시지라는 거는 사실 말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정치인은 사실 그 말을 지키는 행동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말은 좋은 얘기 많이 했지만 결국은 거짓말로 판단됐던 여러 번 뒤집는 말을 여러 번 많이 했잖아요. 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포기한다, 뭐 가결시켜달라 그랬다, 나중에 부결 호소하고 이런 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통합 메시지도 통합을 위한 행보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징계 절차를 그때마다 그 당원들에 대해서 했으면 그럼 그 말도 믿을 수 있고 이런 그런 강성층의 테러 수준의 말도 사그라들었겠죠. 근데 보여주기 식으로 딱 한 번 징계했던 사례를 계속 언급해요. 우리도 징계한 적 있다. 근데 그 이후에 반복되고 있거든요. 사실 뭐 수사기관에서도 범죄가 뭐 들끓을 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서 그냥 처벌 안 하면 범죄가 멈춰질 리가 없잖아요. 포털에서도 악성 댓글이 많을 때 안내 문구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삭제까지 하잖아요. 예. 매번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한 건데 조치를 안 취하면서 우리 뭐 작은 차이 넘어서 통합합니다. 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마다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서 이재명 대표의 의도는 보이기 때문에 비명계에서 불만 충분히 저렇게 가질 수 있고 이재명 대표는 충분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요. 뭐 법적 조치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총알 얘기 나왔어요. 총알로 내가 어떻게 지금 하겠다까지 지금 나왔는데 저게 혹시 뭐 법적이나 또는 당규에서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사실 형사적으로 가기는 조금 부족해요. 예, 결론적으로 내용은 구체적으로 조금 내가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살인 예비 음모에 대해서는 이제 객관적으로 그렇게 볼 만한 행동들이 있거나 그리고 그 관계가 또 중요해요. 정치인에 대한 건 또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신축성 있게 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가기 어려우니 그래서 민사적인 책임, 당내 징계 책임 이런 게 다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손을 놔버리니까 방법이 없고 비명계가 테러를 당하면서도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뻔히 알면서 징계를 안 하는 것은 그것을 목소리를 키워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예. 형사적으로 가기 어려운데도 저걸 방치하는 거는 당내 질서를 바로잡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비명계가 끙끙 앓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비명계들 불만, 불안 이런 게 계속되고 있어요. 조홍천 의원 얘기 들어보죠. 고사작전이라는 말을 쓰면서 지금 하는 거는 바로 우리를 말려서 어떻게 하려는 고사작전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제지도 안 하고 그냥 놔두냐. 말로만 왈가왈부하지 말자. 굉장히 포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뭐 시간은 우리 편이고 고사작전 하는 건지 뭔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뭐 이중 플레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잖아요. 한 번도 뭐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선 적이 없잖아요. 혹시 뭐 이게 무슨 뭐 경선 국면 혹시 이런 때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 저 생선이 그 도마 위에 누워가지고 나 언제 내려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요거 칠까 말까요? 예. 누구는 옆에서 쳐야 된다 그러고 누구는 내비둬라 그러고. 네, 참 본인의 얘기인데도 사실 농담 비슷하게 합니다만 칠까 말까 생선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얼마나 두렵느냐라는 얘기를 본인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비명계에서는 징계 얘기는 계속 흘러나와요. 부 변호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게 친명계 목소리를 좀 당에서 방치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키워주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실제로 좀 친명계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지금 징계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듯한 발언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서은숙 최고위원이나 정청래 최고위원 등 친명계 인사들은요. 가결파의 공천 불이익 가능성까지 좀 우회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비명계에서는 단합을 말로만 하지 마라, 또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징계 없음을 선언하고 당내 통합을 말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친명계 지도부가 이 대표의 발언을 좀 자의적으로 징계 보류로 해석을 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들으신 대로 조홍천 의원은 비명계 의원들을 도마 위의 생선으로까지 비유를 했는데 가결파 색출을 요구한 친명계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비명계에서는 친명계가 징계를 당장 추진하지 않는 대신에 나중에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식이 벌어지지 않을까 실제로 좀 우려하는 분위기가 전해지고요. 일단 단합을 실행에 옮길지 말지 이 여부는 현재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의 인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이르면 이번 주쯤에 인선 결과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하. 친명계를 중용할 경우 비명계의 반발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인사하고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자, 하지만 뭐 또 다른 비명계 의원 이상민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합 헛웃음이 난다. 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SNS에 올린 글인데요. 통합 헛웃음이 난다라고 썼습니다. 현수막 봐라. 남은 한 발의 총알 운운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부끄럽다. 소름 끼칠 지경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건가? 즐기고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유리하다고 보니까 저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민 의원이 저런 얘기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조홍천 의원을 포함해서.
오선이라고 말씀도 드렸고 이상민 의원 입장에서만 본다면 아마 본인이 의정 활동 한 20년 전 2004년부터 이제 하셨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 보면 민주당의 정체성이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다. 이걸 몸소 느끼고 있는 가장 그 적당한 분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투쟁을 하는 거고 오선이면은 당에서 그래도 대우도 받고 뭔가 그래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당 주류가 된 분들에게 그냥 적으로 몰려서 저렇게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을 본인 잘못도 물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본인을 지지해주고 있는 당내의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 이 당이 어디로 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온 게 뭐 총알 한 발 이런 얘기는요. 제가 해외 토픽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이 건강한 정당이냐? 과연 주류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 정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곳이냐? 이런 의문을 이상민 의원이 진짜 몸소 아주 생생한 언어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리고 가결파로 지목된 거예요. 가결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결이 그러면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했던 거냐? 자, 민주당 원로 정치인 얘기를 들어보시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강하게 질타를 합니다. 특히 이 대표가 오히려 비명계에게 큰 절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는데 물론 이제 정청래 의원의 나이로 보나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뭐라고 했느냐? 모자란 애들. 저건 이재명 대표가 저런 짓거리를 못하게 막아야죠. 그게 통합이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번에 영장이 기각돼가지고 예. 어쨌든 좀 전기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럼 그 기각까지 끌어간 건 누굽니까? 가결시킨 동지들에게 고맙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 지금 대표는 누군지 알면 가서 큰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정청래 의원은 그 외상값 꼭 기록해 놓겠다 갚아야 된다까지 하던데. 그런 모질란 애들 말 들었으면 당이 어떻게 됐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제 말이 틀려요? 아 지금 너무 발언들이 너무 지금 세셔가지고 그래요? 제가 여기 당황스러운데 막. 네, 물론 얘기하다가 이제 진행자가 반대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욱해서 했던 표현이긴 합니다만, 자 어찌됐든 정치 원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 진심은 담기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민주당이 지금 개혁을 하고 약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는데 또 여전히 이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원로께서 이제 답답함을 표하신 것 같은데 지금 뭐 가서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된다. 저 말씀은 뭐 결과와 의도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만 보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강서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민주당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국힘이 패배한 것이다. 이 사실을 이제 엄중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심은 냉혹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항상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내부의 강경파나 또는 비명계나 조금씩은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좀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뭐 부역자나 총알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또 비명계에서 또 도마 위의 생선은 뭐 칼로 내리쳐가지고 곧 어떻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뭐 징계 이야기나 이런 건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는데 저런 지레짐작으로 너무 좀 이렇게 저 표현도 저는 또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상방이 조금씩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이른바 칼자루를 쥐게 된 계기는 이 영장이 기각되면서였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였느냐? 언제까지일까? 영장이 기각돼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최소 1심이 나올 때까지 아니면 뭐 한 3년 뭐 얘기합니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 그 정치적인 과정, 이 사법적인 과정을 계속 겪어야 되는데 자 이게 시간이 누구 편인가? 이재명 대표 편이라는 거예요. 늦으면 늦을수록 적어도 내년 총선 때까지 아무것도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지금 원로 법조인 있죠. 박찬종 변호사가 이 점을 콕 집어서 얘기했다고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지금 사법부에는 김명수 키즈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그러니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주요 보직을 맡긴
그 법관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 자리에 포진해 있다. 이들이 이재명 거짓말에, 물론 이건 박찬종 변호사 주장입니다. 이재명 거짓말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걱정 어린 시선들이 법 쪽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지금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근거를 맞출 수 있거든요. 일단 김명수 체제 하에서 인사 원칙이 무너졌다는 건 법조인들이 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판사들은 보통 임지가 어디로 바뀔지 몇 년 정도 있으면 딴 데로 갈지를 알 수 있었는데 예. 김명수 체제 하에서는 그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야당의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치인들에 대한 사건이 3년에서 5년씩 막 진행됐잖아요. 오랫동안 그 동안에 판사가 바뀌었을 타이밍에 안 바뀌고 뭐 김미리 부장판사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한 재판부에 막 몇 년씩 연임을 하고 예. 이게 있었던 일 휴가를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늘어졌는데 그 전에는 인사 원칙상 그게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뭐 어떤 특정한 연구회, 학회 출신들이 주요 사건을 맡게끔 했었다. 그리고 영장 판사나 이런 것도 위에서 코드에 의해 가지고 맞춘 분들이 포진해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물러났지만 새로운 대법원장이 오지 못하면서 기존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그리고 법에서 요구하는 강행 규정상의 6개월 처리 이런 것도 지금 법원이 법을 어겨가면서 1년 이상 끌고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 나오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민주당이 탄핵해야 되니까 이거 내가 사표 처리 못하겠다라는 발언까지도 녹취가 공개돼서 파문이 일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지금 미루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시도가 굉장히 지금 관철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에선 객관적인 사정들이 있어서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우려라는 점, 실제로 그럴지 아닐지는 모른다는 점, 반론 조금 듣겠습니다. 아니 지금 박찬종 저분이 말씀하고 우리 구장민 변호사님의 말씀은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야당과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정부 여당이 따로 있는데 그러면 김명수 키즈라는 판사분들이 자신의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는데 그걸 지금 무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사단에 의해서 철저하게 장악된 검찰이나 이동관 위원장이 새로 들어간 방통위, 감사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저는 최소한 사법부의 독립은 정부 여당이 먼저 지켜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래서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객관적인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짧게요. 법관의 독립이라는 것도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얘기하고 그 독립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법에 맞는지 여태까지 처리에 맞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인사 원칙이 무너진 것도 전하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것과 다르고 법원이 지금 법을 어기면서 6개월 강행 규정 어겨가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1년 이상 끌고 있고 예. 법을 어기고 전례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건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 어린 시선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에 알겠습니다. 대한 얘기를 법원의 판결이 판사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다 같이 똑같이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이 중요하고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이 중요한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오늘 주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 얘기는 계속 나올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주목되는 사람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죠. 요즘 총선 가까워지니까 계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가 나오잖아요. 출마하겠지, 출마 안 할 거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정치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누가 물어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제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총선이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장관께서 직접 발표를 하시길래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 그 논란 약간 관심이 있는 총선에는 불출마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설마 이 법을 던져놓고 국회에서 논란 벌어지고 사회적 논란은 벌어지고 그러는데 장관은 총선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몸을 빼거나 그러시지는 않겠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선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하시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할 일을 안 한다? 그럼 총선이 이렇게 남아있었으면 중요한 법 준비된 건 안 올립니까? 해야죠. 자, 총선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남아있어도 출마를 하겠다 안 했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법안 이제 총선하니까 안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지금 이걸 강조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죠. 저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출마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갈 텐데 예. 자꾸 민주당 의원들이 총선과 한 장관을 연결시켜서 출마하냐 마냐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 장관의 이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이렇게까지 저는 해석을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총선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는 걸로 보여요. 지금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총선에서 당선이 돼서 국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초선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는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준석 대표도 국회에 들어가면 초선이에요. 그럼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당직이 뭐 원내 부대표 정도예요. 그러면은 당대표였던 사람이 원내 부대표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역할을 할 때 총선에 출마해서 초선부터 쌓아야 하는 입장이냐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느냐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한동훈 장관이 총선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계속 여권에서 공격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슨 음모론, 이거 뭐 하면은 이거 덮으려고 이런 수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 일부에서 음모론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나왔는데 오늘자 조선일보 6면입니다. 정권, 기획, 마약 사건, 음모론 키우는 야당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마약 수사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선균 씨까지 막 터지고 그리고 뭐 지드래곤까지 터지니까 요즘에 이렇게 마약 사건이 많이 나와. 이거 뭐 정치적으로 뭐 덮으려고 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의 한 의원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게 오비일학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이 정권의 이기와 이 연예인들의 마약 이슈 이 시점에서 이걸 터뜨리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터뜨렸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누군가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도 있겠다. 아하.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이런 타이밍인 것이죠. 근거는 없지만요. 예, 자 마약 음모론에 대해서 근데 그럼 근거 있으세요 했더니 아니 뭐 근거는 없고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근거는 없지만요. 라면서 방송에서 저런 얘기하는 게 부끄럽지 않으신가. 정말 저런 얘기는 국민들께 가짜뉴스 차원에서도 근절을 해야 되는 거라서 본인이 발언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5선이에요. 5선 심지어. 발언의 파급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은 여태까지도 가짜뉴스 여러 번 퍼뜨렸고 뭐 윤지호 씨 사기에 판 깔아주고 최서원 씨 400조 발언도 하셨고 여러 가지로 구설수에 올랐던 분인데 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시는지 참 의문이고 지금 한 80년대 정도 마인드에 멈춰 계신 것 같아요. 언론이 굉장히 매체가 한정되어 있을 땐 거기서 내보내는 것만 접했던 시절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 뭐 마약 뉴스 터지면 법조 기자들이 하지 뭐 정치부 기자들까지 가서 그 기사 파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매체마다 기사는 다 나오고 인터넷 매체도 있고 뭐 통제를 하고 말고 하는 거는 정말 어느 시절에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5선 의원의 그 내공 잘 봤습니다. 예. 자, 한민석 의원, 죄송합니다. 안민석 의원의 이런 주장들이 왜 지금 언론에서 주목을 하느냐. 이 과거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안민석 의원은요,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재판이 벌어지던 2017년에 최 씨 은닉 재산이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해서 구설에 올랐던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장자연 씨의 생전 동료라고 주장한 이 윤지호 씨. 공익 제보자로 추켜 세우긴 했지만 윤지호 씨는 거짓 증언과 기부금 전용 의혹이 제기되니까 캐나다로 도피했죠. 또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최재형 의원의 증조부와 조부가 친일 의혹이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다가 최 의원으로부터 허언증이다. 이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사실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여러 차례 이렇게 가짜뉴스를 쏟아내다 보니까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국회의원의 품격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옵니다. 윤지호 씨 사진이 오랜만에 화면에 나오는데 모습이 윤지호 씨 지금 뭐 하나요? 아직도 그냥 미국인가 캐나다에 계속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좀 밝혔으면 좋은데 본인이 진짜 알고 있는 게 뭐였는지 알고서 얘기했는지 모르고서 얘기했는지 아직도 이 문제는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안민석 의원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장관도 그냥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 정도면 그냥 들어보시죠. 네. 마약 사건 검거가 뭔가를 덮으려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나 증거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정치 중요한데요. 그런데 마약은 정치와는 무관하고 마약은 정치를 모릅니다. 저 정도면 병 같습니다.
예, 뭐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논평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서로 이제 말의 그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한동훈 장관이 가짜 뉴스에 저렇게 민감할까? 이 부분은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어제 국정조사에서도 가짜 뉴스라는 거 밝혀졌잖아요. 근데 정작 당사자는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불송치됐어요. 아무런 사법적 조치를 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적어도 형사에서는. 자, 한동훈 장관이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청담동 가짜 술자리로 발칵 뒤집었던 기억이 아주 어제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송치 결정이 지금 뭐 내려진 상태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과를 받으셨어요? 가짜 뉴스를 이 자리에서 유포한 것에 대해서 해당 의원으로부터 사과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네, 하실 생각이 있는 것 같지는 필요하다고 않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면책 특권을 이용한 가짜 뉴스가 판치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 사건 관련해서 요 질문만 드리죠. 지금 검찰이 재수사 요구 이러면 경찰은 무조건 재수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안 해도 됩니까? 그냥 묻힐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수사가 나올까요? 보통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재수사 요구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 그럼 재수사 요구에 따라서 재수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피해자인 고소인 한동훈 장관 본인이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에서 다시 수사해달라고 하는 방법, 투 트랙이 있는데 아마 지금은 이제 검찰에서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전문가들도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고 예. 면책 특권에 대해서는 헌법 이론적으로 지금 명백한 허위 사실인지에 대해서 적용 가능성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더 탐사는 지금 기소 의견이잖아요. 예. 거기에 협업했다고 하는 공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열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번 수사 결과는 미진하다. 그러니까 재수사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재수사는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김의겸 의원이 요즘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과 관련해서 또 이번에 공무상 기밀을 유출했다는 논란이 나왔어요. 네, 김의겸 의원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작성한 이 감사원 내부 자료 공감 노트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감 노트. 네, 김 의원은 이 노트를 보면 유 사무총장의 왜곡된 시각과 독특한 업무 스타일이 드러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예, 그거 봤다는 거잖아요, 본인은. 그렇죠. 예.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원전 관련 감사와 국회를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이 감사원 내부 문건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는데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주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내부적인 자료가 제시되고 있다면서 받은 의원은 면책 특권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준 사람은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 그럼 이번에도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 때문에 처벌 안 받고 준 사람은 처벌을 받고. 자, 이재명 대표가 계속 약속했었잖아요. 면책 특권 없애겠다, 불체포 특권 없애겠다. 지금 그 얘기조차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김의겸 의원은 계속 면책 특권 때문에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렇죠. 국회 안에서 직무와 관련해서 발언했다면 면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이 물론 뭐 역사성을 띠고 있지만은 김의겸 의원처럼 저렇게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입법이 준비를 했느냐, 그런 사례가 없어서 지금 저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인식을 하고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 김의겸 의원이 면책 특권에 대해서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87년도에 헌법 개정할 때만 해도 이제 저 면책 특권을 였던 거는 독재 정권에 항의 좀 할 수 있게 하자. 국회의원이 다른 데는 몰라도 국회 안에서는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항의할 수 있고 폭거에 대해서 싸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지. 국회의원이 설마 거짓말을 뭐 이렇게 대놓고 하겠어? 그런 차원에서 만든 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김의겸 의원의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평소에는 이제 면책 특권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이제 뭐 지금 좀 없어져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이번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검찰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검찰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권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권한, 헌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투쟁을 해야 된다. 그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김의겸 의원의 저 어떤 폭로를 자꾸 문제 삼고 있는데, 저는 또
일면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지금 저 내용이 보면은 굉장히 지금 원색적인 그런 표현이 막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입에 또 담게도 거북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저런 내부의 문건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집권 1년 반 차에 어떻게 보면은 뭐 공무원들이 기강회의 좀 더 심하게 말하면은 이 정권에 힘이 빠지고 있다 하는 그런 해석으로도 빚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0대를 맞더라도 김의겸 의원의 발언 중에 100대를 맞더라도 내가 한 대 때리면 게 낫다. 그게 다 이익이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조금 전에 안민석 의원의 저런 무책임한 근거 없는 저런 말씀이나 또 김의겸 의원께서 뭐 좀 이렇게 근거 없이 이렇게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히 나왔잖아요. 자료가 나왔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야당의 저항권의 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야당의 저항권.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김의겸 의원의 발언으로 이게 가짜 뉴스인 게 거의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대신했던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100대를 맞더라도 한 대만 때릴 수 있으면 그게 남는 장사다. 뭐 사실이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면서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설사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99대를 맞더라도 한 대라도 때릴 수 있다면 그건 정치인으로서 해볼 만하다. 자, 어떻게 되셨습니까?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유병호 감사위원장에 대한 것도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공무상 비밀은 맞지만 공익을 위해서 지금 터뜨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해서는 각종 범죄 혐의가 은폐되는 것에 대해서 공익 제보가 돼서 국민들이 알게 됐잖아요. 이거는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서 업무 스타일이 과격하다. 뭐 이건 그냥 개인 적용용이잖아요. 그죠? 그냥 면책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개인 적용용을 했는데 국민에게 과연 이게 어떤 면에서 공익을 증진하는가?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의겸 의원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걸로 너무 재미를 보다 보니까 다 갖고 와라 내가 터뜨려주마 지금 이런 창고로 지금 활용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추도사를 대통령이 직접 준비를 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까? 바로 박정희 시대의 성장이었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은 현 시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진실로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제는 무엇이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우리도 노력하기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과 의욕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자, 지금 보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윤 대통령 특히 박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외국 정상들을 만났더니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는 점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 92개국 국가의 정상을 만나 경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루어내신 이 압축 성장을 모두 부러워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영예이신 박근혜 전 대통령님과 유가족 분들께 자녀로서 그동안 겪으신 슬픔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자, 추도사를 어떤 얘기를 할까 직접 준비를 했었다고요? 네, 윤 대통령 일단 어제 오전에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2시간여 만에 첫 일정으로 박 전 대통령 추도식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도식에 추도사의 초안부터 직접 준비하고 수정하는 등 공을 굉장히 좀 많이 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00여자의 분량의 짧은 추도사인데 박정희 이것만 8번이 언급이 됐고요. 먼저 박정희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기치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서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했다면서 이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산업화의 위협을 이룩한 그분의 해안과 결단, 용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뤄낸 압축 성장을 모두가 부러워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다고 들으신 것처럼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에게도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해라. 그러면 압축 성장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도 했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이날 또 주목이 됐던 부분이 들으신 대로 또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영예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우를 한 점인데요. 예. 추도사 마무리 때도 윤 대통령은 영예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가족들에게 그동안 겪은 슬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추도사를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해외 순방 마치고 귀국한 지 2시간 만에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추도사, 영예라는 표현, 박 전 대통령을 8번이나 언급해준, 아버지를 8번이나 언급해준 윤석열 대통령. 이러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시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렇게 발언을 한 뒤에 지금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나란히 걸어서 올라가는데요. 참배를 하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저때 이제 아주 깊숙한 얘기까지 나눴겠습니까만은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혹시 앞으로 내년 총선 잘 준비되고 있어요? 좀 많이 도와주시죠. 이런 얘기까지 했는지 이게 좀 관심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두 사람의 만남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두 분의 이 특수한 관계를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저 장면, 두 전 현직 대통령이 나란히 걸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정치적으로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봐도 분명히 울림이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 전 현직 대통령들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하는 거 그런 장면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굳이 찾는다면 언론에서는 보수 통합에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차원을 넘어선 장면이라고 봐요.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대통령은 어느 한 정파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든 국민의 대통령, 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또 추도식에 가서 그 대통령의 자녀인 또 전직 대통령과 나란히 걷는다는 모습은 국민 전체를 한데 묶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고 보고 이것을 보수 통합이라는 작은 부분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만남과 관련해서 또 이 얘기 나오면 옛날 얘기,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 수사 검사와 자신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도 사실은 얘기하기가 좀 곤란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그런 장면들이 지금 보이는 거고, 이런 게 총선을 위한 어떤 행보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최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 지금 TK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흔들리고 하락한다. 이렇게 하니까 TK 지역에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이 상경하니까 윤 대통령께서 출장해서 돌아오셔가지고 다른 일정도 많으실 텐데 일부러 거기 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TK를 의식한, 자기 총선을 의식한 그런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윤희석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 통합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저게 다분히 보수 통합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 전체를 어루만지고 통합하려면은 당연히 이번 주말에 있는 이태원 그 참사 일주기 현장에 가셔가지고 국민들을 어루만지고 아픈 사람들을 보듬어줘야 되는 게 그게 정말 국민 통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한 번도 대통령,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가지도 않은 그냥 비서실장을 보내거나 하면 될 행사에 굳이
윤 대통령이 직접 가셔가지고 8번이나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하고 한다는 것이 저는 국민 통합보다는 보수 통합을 노리고 자기 총선을 노린 것이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 장면에 대통령이 3분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한 분의 추도식입니다. 여기에서까지 정치적 해석을 해서 공격을 하시는 거 저희가 정장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혁신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 혁신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파격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서울신문 오면 기사인데요. 인유한 혁신이 13명의 혁신위원 가운데 7명이 여성입니다. 7명이. 여성이 더 많아요. 그리고 MZ세대는 6명이나 포진해 있습니다. 얼굴 보면 뭐 오신환, 김경진 변호사 뭐 아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분도 있어? 누구지? 여성과 청년이 주류를 이룬 건데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인요한 위원장을 주도로 구성된 혁신위원 12명 인선안을 의결했습니다. 주로 좀 수도권, 여성, 청년이 주축이 됐는데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 7명이고요. 20대, 30대, 40대 8명, 그리고 평균 연령은 45.9세입니다. 정치인 출신으로는 서울 서초울 재선의 박성중 의원이 유일하게 현역 의원으로 합류를 했고요. 전직 의원으로는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측근인 오신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 이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 정선화 전북 전주병 당협위원장, 정혜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소희 세종시 의원도 정치인 출신이고요. 예. 이소희 시의원은 지체장애가 있는 변호사로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청년 보좌 역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또 정치인이 아닌 사람도 살펴보면 혁신위원은 주로 여성과 청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젠마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임장미 마이펫플러스 대표, 박소연 서울 아산병원 소아치과 임상조 교수, 또 최한나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송희 전 대구 MBC 앵커, 박우진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장 등입니다. 혁신위는 올 연말까지 60일 동안 활동을 하게 되고요.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 3회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혁신위 공식 명칭은 국민의 뜻으로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로 정해졌습니다. 자, 여성과 청년이 전면 배치돼 있고 오늘 이제 막 첫 회의 한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기대가 좀 있는 거예요? 일단 저 혁신위는 뭐 다른 해석도 많지만은 궁극적으로 당 체질 개선을 위해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이 더 많고 또 청년 전진 배치 이 부분이 이제 집중을 해야 될 텐데 그만큼 저희 당이 국민정당, 전국정당을 지향하지만 여성, 청년, 특히 여성이면서 청년인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이분들의 얘기를 당 체질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이런 의지가 읽혀지는 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주 3회 회의를 하는데 당에 이제 쓴소리를 많이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지도부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여부인데 전권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예. 전권을 부여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든 제안을 하면 다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위 활동이 기대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짧게요. 그런데 이준석 계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굴러갈까, 이게 쓴소리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일단 제안을 했는데 다 거절을 했어요. 제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제안을 받은 분들이 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응하지 않았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그분들의 목소리도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여성이면서 청년인 분들 이 분들을 통해서 당에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에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뉴스들이 많은데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재혼한다. 그런데 갑자기 재벌 3세다. 이것만으로 사실 많은 사람을 놀래켰어요. 그런데 재혼 상대자로 알려졌던 전청조라는 인물에 대한 의혹이 지금 거의 양파 수준이에요.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청조 씨의 과거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걸 봤더니 사기만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고발 들어갔다니까요. 한둘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남현희 씨가 운영하는 펜싱 그 학원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깊숙이 개입했다. 아니 그러면 여자인데 남자 아니잖아요. 여자인데 뭐 성전환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두 사람은 임신까지 고민을 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정말 성폭행 아니 죄송합니다 성추행 관련된 이 학생들의 성추행과 관련된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두 사람의 만남까지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의 리포트 보시죠. 구자영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로 들어갑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결혼 상대로 알려진 전모 씨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들이 여기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신변보호 대상자 있어서 나와 있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전 씨는 최근 사기 전과 등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남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남 씨 가족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가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주 우려 등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체포 5시간 뒤 전 씨를 석방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남현희 씨 주변 100m 이내 접근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긴급 응급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CCTV 자료 등을 통해 스토킹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며 전 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전 씨가 20대 여성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과거 남자 행세를 하거나 한 법인의 혼외자를 사칭하는 등 사기 혐의로 지난 2020년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씨가 투자를 빌미로 사기를 벌이려 했다는 고발장도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자, 언론은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 정말 상상 이상의 충격적 사건이니까요. 조선일보 12면 기사입니다. 트랜스젠더와 동거, 재벌 3세 사칭, 파탄난 러브스토리. 자, 전 씨는 세간에 알려진 이후 성별과 출신, 사기 행적 등이 불거지며 온갖 구설에 휘말린 상태입니다. 알고 봤더니 트랜스젠더였다라는 것까지 지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얘기 전해드리기 전에 요건 혹시 뭐 기우일 수 있겠습니다만 트랜스젠더가 이 사건의 핵심은 아닙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 이런 시각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성을 속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기의 어떤 도구로 이용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라는 표현까지 전달해 드립니다. 트랜스젠더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 이 사람은 자기가 트랜스젠더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속이고 사기를 치려고 했기 때문에 불거진 사건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자, 근데 이런 사건이요. 불과 이번 주 초 월요일 날 뉴스 나오더니 한 4일 만에 쭉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진짜 불과 4일 만에 어마어마한 이슈들이 한꺼번에 지금 터져나온 건데요. 예. 일단 이게 최초로 불거진 게 23일 날 지금 남현희 씨가 그 재벌 3세다라고 하면서 전정수 씨 결혼 소식을 발표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보시다시피 저 화보 사진도 저렇게 공개를 했죠. 그게 공개가 되니까 그 밑에 정말 수많은 네티즌들의 댓글로 그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저 사람 아닌데 사기꾼인데. 네,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재벌 3세 아니야. 그리고 미국 출신도 아니고 뭐 어디 뭐 섬 출신이다. 그리고 더 가장 놀라운 게 그러니까 저 사람 여잔데 나 쟤랑 고등학교 같이 다녔다. 이런 증언들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남현희 씨 따르면은 지금 언론 인터뷰에서 이것도 이제 다 최근에 이뤄진 건데 24일 밤까지도 나는 그 사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일 날 화보로 이제 웨딩 사실이 알려지고 24일까지도 믿었다. 그래서 미국 출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재벌 3세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정주 씨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정주 씨가 어떻게 했냐면은 네. 울면서 자기 엄마라는 사람을 통화로 연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친구라는 사람을 연결해 주면서 나 믿어달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 남현희 씨한테 계속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인 거죠. 예. 그렇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남현희 씨가 이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헤어지겠다고 이제 같이 살고 있던 그 초호화 레지던스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날 밤에 전청족 씨가 와서 계속 문드들이면서 문열어달라. 열어달라고 했고, 네. 해서? 그래서 스토킹 혐의로 체포가 된 게 어제 새벽 1시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사받고 5시간 좀 넘어서 석방이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불과 3, 4일 사이에 다 일어난 거예요. 예.
자, 지금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거는 왜 남현희 씨는 이 전 씨를 그렇게 믿었는가? 그리고 트랜스젠더라는데 그걸 알고 있었느냐? 뭐 임신 테스트까지 했다면서요. 아니 트랜스젠더인 걸 알았느냐? 이 본인이 임신 여부를 걱정은 또 왜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또 쌓여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현희 씨 사업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남현희 씨를 팔고 다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속였을까요? 이 여성이 자신을 위장하면서 했던 역할이 1인 사역이다. 1인 사역이다. 4명의 역할을 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보장이 되나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 전청주 씨 언중 언론중재위원회 거기 갔대요. 전청조 씨가요? 네. 고소 매체마다 다 고소한다고. 대표님이 아니세요, 지금? 예. 제가 어떤 분이신지? 이제 담당하는 직원분인데 지금 너무 이슈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 뭐 이런저런 부분으로 되게 두 분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 친구들이랑 연락이 안 돼요. 알고 있어요? 일부러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데요? 제가 못하게 했으니까. 이거는 뭐 현이랑 저희 엄마랑 가족들만 아는 거라 그냥 막연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처음에는 본인이 제보자인 것처럼 행세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뭐 비서인 것처럼 그분 안 계신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여자친구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솔직히 다른 사람 같은데 이러니 속을 수밖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기 범죄가 정말 악질 범죄인 게 재산적인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자책하게 만들어서 영혼까지 파괴하게 만들거든요. 내가 그거 왜 속았지? 그 어이없는 말에 왜 속았지? 이런 생각을 몇 년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심할 법한 거를 굉장히 더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믿어주는 착한 마음을 이용하는 거, 이게 다 결합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인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사기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사건도 그 비슷해 그거. 그러니까 그런 관계일수록 의심의 경계가 약간 지적인 부분에서 감정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경계가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관계를 맺으면 남현이를 팔고 다녀요 또. 그러면 또 주변 사람은 더 믿거든요. 남현이랑 그런 사이인데 나한테 설마. 그러니까 지금 남현이 씨를 피해자로 해서 그 이름을 팔고 투자를 많이 유치한 사기를 했다라는 거가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 자신을 믿었던 사람의 영혼까지 파괴하고 주변인들까지 아주 초토화를 시킨 굉장히 악질 범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 남현이는 어떻게 속았을까? 아니 어떤 수법으로 남현이를 속이려 했을까? 이런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도의 지능적 수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짜 기자, 말하자면 파파라치인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까지 가짜로 만들어서 접근했다는 겁니다. 역할 대행하는 사람 썼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남현희 씨하고 이 두 사람이 어떤 음식점에 가 있다. 주변들하고 지인하고 갔을 때 말하자면 역할 대행을 의뢰받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전청종 씨 아니세요? 라고 막 취재를 하는 것처럼 주변에서는 남현이가 옆에 있는데 남현이한테 안 물어보고 전청주한테 물어봐요? 그렇죠. 그러면은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 정말 유명한 사람인가 봐. 뭔가 유명한가 보네. 비운의 재벌 3세 아니야?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 정황을 자꾸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이 함께 동석한 자리라고 하니까 주변에서도 어머 유명한 사람인가 봐.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에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게 펜하고 수첩까지 들고 와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지시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요. 아니 둘이 같이 있는데 남현이랑 전청주랑 있는데 전청주한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주제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 뭐 재벌 3세 관련된 이런 질문하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역할 대행. 자, 여기까지 지금 드러난 건데 지금 계속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김지아 기자, 오늘 아침에 뭐 또 추가로 나오는 것들 없습니까? 사실 논란이 지금 커지니까 일단 남현희 씨 좀 근황을 말씀을 드리면 SNS에서는요. 재혼 상대로 알려진 이 전청조 씨의 흔적 모두 지웠습니다. 그동안 전 씨에게 사실 뭐 받은 선물들, 고가의 선물들 굉장히 좀 SNS에 많이 과시를 해왔었거든요. 그랬었죠. 뭐 명품 가방에 뭐 차도 받았다. 호텔도 있었고 뭐 굉장히 비싼 숙박도 했었고 그랬는데 앞서
앞서 이 화제가 됐던 또 가짜 임신 테스트기에 대한 정보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뭐 확실치는 않은 건데요. 어제 이 남현희 씨가 한 인터뷰에서 전 씨가 준 임신 테스트기 10개로 임신을 확인했다 이랬는데 사실 개봉한 상태로 줬다고 그랬어요. 네, 저도 사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좀 궁금했었는데 가능성이지만 이게 어떤 수돗물만 묻혀도 뭐 테스트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만우절용 장난감 아닌가 이런 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과정 중에 하나 임신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임신 테스트를 참 이런 얘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전총조가 준다는 거예요. 테스트기를. 그 여성이 이제 남현희 씨가 보니까 이게 양성으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두 줄로 나왔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혹시나 장난감, 그 만우절용 장난감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물건을 왜 파냐 이런 반응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남현희 씨는 트랜스젠더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 부분 뭐 일부 보도에서는 좀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자, 근데 경찰서에 가보니 주민등록번호는 2라면서요. 2. 그렇습니다. 사실상 뭐 여성이라는 게 다 밝혀졌다라고 볼 수 있는 추정인데 문제는 뭐냐면 남현희 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을 보면 전청조 씨가 주민등록증을 2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허. 1로 시작되는 것과 2로 시작되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나 예전에는 이랬는데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이렇게 됐어라고 하니까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또 그런 사실을 본인은 알고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네요. 성전환 한 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혼을 결심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주민등록증 2개를 이렇게 보여줬을 경우에는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아 이게 법적으로도 다 뭔가 잘 처리가 된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맺게 되는 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것은 이제 금방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가짜 결과가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임신 테스트 결과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쭉 이런 사기를 벌여왔던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 사람 남성이야 여성이야 이것도 이제 아직까지 궁금한데 어렸을 때 사진과 영상이 있는데요. 이 전청조가 원래 무슨 축산 관련 고등학교에 다녔었대요. 그때 인터뷰를 해요. 실제로 진짜 고등학교 때는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각자 말에 대해서 특이사항을 말하려고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학교가 끝난 뒤에 목장도라는 거를 해요. 이제 8명씩 맞춰서 목장을 들어가는데 하는 일은 말도 치료해주고 또 말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기 말에 대해서 특이사항만 알아야 될 게 아니고 이제 저희 학교에 있는 모든 말에 대해서 특이사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저 때 전청조 학생이었어요. 근데 사기를 치려면 이건 구재령 변호사님께 먼저 한번 질문 드려야 돼. 이름부터 바꾸잖아요. 자신의 신분을 속이려면 전청조가 아니라 전 땡땡 다른 사람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도 전청조로 인터뷰를 했던 여자아이가 나중에 남자 행세를 할 때도 전청조예요. 자, 이름을 바꿀 때 사기 전과가 있으면 이름을 법원에다가 신청을 했을 때 뭔가 불이익이 있었을까요? 이 전청조는 왜 자기 이름까지 그냥 그대로 썼을까요? 세상 사람 다 알 텐데. 실제로 개명허가 할 때 전과 관계가 있거나 세금 체납이 있거나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허가가 안 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돈을 많이 빌리잖아요. 분명히 이제 자기 계좌로 돈을 받을 필요도 있고 계약서를 쓸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명의를 바꾸지 못한 상태에서 서류를 했을 때 그러면 돈이 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쉽게 빼먹기 위해 가지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된 실명 통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런 분들은 사실 거짓말이 습관이에요. 저는 이제 사기 범죄자들 많이 만났는데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그 앞뒤로 보면은 굉장히 촘촘하게 계획 세워서 치밀한 건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만의 임기응변이 굉장히 대단한데 제가 그냥 실제로 저도 재벌 혼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냥 요거 많이 만나요. 근데 그냥 그런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저도 그 사건 관련해서 자기가 재벌 혼외자고 뭐가 많고 말해서 저를 뭐 낚으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랬어요. 저기 변호사님을 직접 아무튼 속이려고 했어요? 변호사한테 사기치는 사람도 많아요. 야. 정말 원색적이지만 제가 그때 했던 말 그대로 하면
네가 재벌 혼외자면 이 사건으로 나랑 만날 리가 없잖냐. 그걸 보냈거든요. 예. 재벌 혼외자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일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근데 여기도 이제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손해자라고 했다는 어느 재벌 거기가 이제 카지노 관련 업체이다 보니 뭐 그 피해자니까 따로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게 이름이 이미 나왔어요. 다른 사건 때 그 회사 혼외자 나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나오는 대로 거짓말했는데 믿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파라다이스 그룹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피해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네. 거기가 굉장히 재벌 그룹인 건 알겠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굉장히 좀 베일에 쌓여 있으니까. 오너들은 아무래도 알려지지 않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룹 오너 차원에서도 아니 우리 회장님 가족이 그런 분들이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언급되냐. 이게 여러 번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거 이후에 다시는 언급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것이 여러 번 언급되는 건 정말 무슨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거는 누가 나한테 뭐 로또 번호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막 투자하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거의 그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뭐 어차피 이제 그룹 이름이 나왔으니까 파라다이스 측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당했는데 또 당한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 전청주한테 속은 게 남현이뿐만 아니라 뭐 이 친척들, 이웃들까지 다 속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장에 지금 뭐 취재 결과 확인된 게 이제 남현희 씨 조카가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피해금이 이제 억대가 넘는다고 하고요. 지난 5월 이후부터 이제 전청조 씨한테 투자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서 그 억대의 돈을 입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 조카 얘기로는 전청조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장회사에 1억 정도 투자를 하면은 1년 뒤에 이자를 포함해서 투자금을 더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조카 입장에서는 지금 저 왜 남현희 씨가 결혼할 사람인데 뭐 당연히 뭐 큰 별일 없겠지라고 해서 그렇게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남현희 씨 지인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4-5명이 이렇게 전 씨한테 속아서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투자한 돈만 10억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사실 사람들의 여론이 이 사건의 목표가 남현희 씨가 아닐 수도 있다. 남현희 씨의 주변 지인들 그리고 사실 남현희 씨가 펜싱 학원을 하잖아요. 예. 펜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재산이 있어야지 도전을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다 보니까 강남 쪽에 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혹시 펜싱 학원의 학부모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피해를 본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현희 씨가 운영하던 이 펜싱 학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남 씨가 운영하던 펜싱 학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언론에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 펜싱 남현일 씨가 운영하는 이 펜싱 학원에서 코치의 성폭력 정황이 드러났고요. 제때 스포츠윤리센터나 또 수사기관에 신고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학원 측에서는 우리도 남현일 씨와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다. 본인에게 직접 연락을 해봐라 하면서 좀 답은 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 남현일 인터내셔널 이 펜싱 아카데미 여기서 일하던 지도자 A 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이 성폭력을 일삼았다. 이런 피해자 측 고소가 지난 7월쯤에 경찰에 접수가 됐습니다. 지난 7월 얼마 안 됐었네. 그랬죠. 이 경찰이 수사에 좀 나섰지만 A 코치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사는 그대로 종결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때 이제 제대로 된 조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논란의 당사자를 해고시키고 끝냈다는 겁니다. 원래 이 아이들 이런 문제 있으면은 신고를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운영하는 학원 업체가 그걸 안 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 전청주가 개입했었다. 그렇습니다. 이 사설학원의 대표는 어쨌든 남현희 씨인데 전청조 씨도 뭐 공동 대표다 이렇게 불리고 여러 가지 일에 같이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그 학원 강사의 성추행,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두 사람이 경찰에 고소되기 전에 이미 알았던 것이 아니냐는 그런 추정이 되는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두 사람이 고소가 벌써 되기 전인 7월 초쯤에 학부모들과 함께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본인이 나서서 학부모를 만나요?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 씨가 학부모들에게 어쨌든 피해 학생들로부터 뭔가 말을 들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전청조가 이 과정에서 말을 붙이면서 2차 가해가 아니냐라는 이름도 대고 막 있습니다. 사실 이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피해자가 공개하기 전에 제3자가 다른 이들에게 소위 말하는 전파하는 역할을 하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이 얘기 듣고 안 친구들도 있었대요. 그렇습니다. 이 성폭력 의혹과 관련된 이 학부모들에게 누가
이렇게 무슨 일을 당했다. 무슨 일을 당했다. 그건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다른 학부모들 앞에서 이런 부분을 거론한 것은 아이고. 또 2차 가해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찌됐든 이 한 사람의 사기꾼이죠. 이 사기꾼이 지금 전 국민들을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중이니까요. 좀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충격적 사건, 톱스타들의 연이은 마약 스캔들입니다. 지금 온라인에서는요. 지드래곤, GD의 과거 행사장 영상 등을 근거로 야, 이때 모습이 좀 불안해 보여 라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전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어떤 얘기예요? 예, 최근 지드래곤 씨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져서 팬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중에 네티즌 수사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팬들이라던가 궁금한분들이 과거 영상을 찾아가지고 분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 영상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예. 그 영상에서 지드래곤이 말투가 좀 어눌하고 비틀비틀하고 몸을 저런 모습도 그렇습니다. 좀 이상해 보이긴 하네. 이제 와서 봤더니. 보기에 뭔가 좀 이상한 행동들이 자꾸 눈에 띕니다. 예. 몸을 꺾거나 심지어 이렇게 긁는 행동.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은 아니죠. 그렇다 보니 누리꾼들이 이미 당시부터 이거 마약하고 찍은 영상 아니에요? 라는 의혹이 좀 제기된 바 있었고 예. 좀 좋아하는 분들은 우리 오빠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마약 끊기 어려우니까 주변에서 도와주세요. 이런 댓글도 올렸다고 합니다. 예. 근데 다시 이 영상이 확인이 되다 보니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미 저 때부터 혹시 뭔가 이상했던 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일각에서는 너무 좀 팬으로서 안타깝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물론 GD 자체는 지금 마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난번에 대마는 그냥 누가 담배 주길래 폈더니 알고 보니 대마했다고 했고, 근데 사실 좀 이제 와서 보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팬들의 지적일 뿐 저게 지금 마약을 해서 그렇다는 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점까지는 말씀을 드리죠. 자, 이선균 씨 VIP 다닌다는 1,000만 원짜리 어디 술집, 유흥업소, 지드래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 유흥업소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물론 둘이 같이 한 건 아닙니다. 따로따로. 근데 그럼 누가 마약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공급책 의사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사가 지금? 네, 의사가 마약 공급책으로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남의 멤버십 술집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수사가 파생되지 않았습니까? 대상자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술집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 확인하고 수사하던 중에 이 의사 A 씨의 존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A 씨가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그렇게 경찰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의사가 연루된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프로포폴이라든지 향정신성 의약품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마약 공급책이라고 하는 아니, 거 무슨 보면은 유흥업소에다가 마약을 갖다 줘 의사가.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이 사건의 파장도 도대체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확대될지 조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또 특이한 게 보통 마약 공급책은 대가를 전제로 하는데 대가를 받지 않고 그렇게 지금 이 씨라든지 권지용 씨한테 마약을 제공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예. 지금 연예계 이 마약 파동이요. 다른 연예인들한테도 영향을 미친대요. 누구도 한 거 아니야? 누구도 한 거 아니야? 소문만. 누구냐? 그거는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분들한테도 또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계속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도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